그냥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디지털한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자, 모아서 다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연중 그 지역 균형 발전하고 같이 지금 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산업과 관련된 도시나 산단 이런 데를 돌면서 지역 연구소 그리고 지역 TP 그 지역 기업인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에 계속 녹화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모아 주셔야 아마 이게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부로 가는 모양은 확실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딱 20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보다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반의 경제가 시작이 돼서 2007년 세계 IT 강국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잘 아신 것처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없어져서 미래성장 동력이 아쉽게 된 10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스럽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가동을 했는데 위원회가 저도 위원이었습니다만 제가 많이 반성을 할 정도로 큰 역할이 없었던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혁신 기반이 마련되고 최근에 그 유니콘이 11개로 세계 5위, 독일과 함께 5위가 됐었는데 그 배달의 민족이 외국에 팔리면서 M&A 되면서 이제 빠져나가서 지금 10개가 됐는데요. 지금 정부가 그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들 1000개를 선발해서 유니콘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국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유니콘 세계 3대 강국이 되는 그런 실현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기회로 4차 산업혁명을 또 끌어가야 되는데 잘 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대공황을 치렀을 때는 포용성장이었다고 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로 그 위기를 탈출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보다도 우리가 뒤진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포용적 혁신 성장을 끌어가기 위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도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을 다시 세우고 제조업이 신산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는 세 가지의 토끼를 잡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지역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소득 격차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중소기업 간의 성장, 생산성, 디지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디지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산업을 출현시키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지금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디테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디지털을 훨씬 구체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고 신산업을 만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디지털 기반으로 보고 있어서 디지털 뉴딜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또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사회복지 문제, 안전재난,
의료 서비스 분야를 국민복지를 이루면서 거기서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이게 디지털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뉴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포용적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거점과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되 정부가 총력적 지원을 하고 민간이 결국 리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이브리드형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전략의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4개 전략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촉진하고 두 번째는 디지털 융합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세 번째는 공공, 지역 기반의 중앙정부도 있지만 지역 기반의 공공 디지털 시장을 창출하고 그러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4가지 전략의 10대 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R&D 전략을 추진할 때 주로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대기업과 같이 가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가 되는 형태의 R&D 전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프라노프 연구소의 연구 모델이 일단 중소기업이 정부의 시드머니가 들어가면 그 중소기업이 발주하는 것을 수주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정부의 매칭 펀드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실제 과정관리보다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성과평가, 연구 성과의 엄격한 평가 체계를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가져가서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 중소기업의 제품, 그리고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R&D 체계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연구와 기술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확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체계를 가져가고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보시는 건 알겠지만 우리의 위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이 달라진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에 대한 그런 그 경쟁력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중소기업,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시장을 나가는 것을 보다 좀 전략적으로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내 우수한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시장 정보를 보다 AI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 예측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 나가는 플랫폼 그리고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전시회하는 것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현실화 이런 문제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원 정책도 물론이거니와 맞춤형 제조 기반이 아직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공장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공장에 대한 기반 체계를 혁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레벨 제로라고 보면 지금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단계 현재 우리 정부는 1, 2단계 이 단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고도화 단계도 연구하고 있고 이제는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고 표준 체계도 만들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에 가게 되면 이 정보 우리 정보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다른 윗기관이나 거래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됐을 때 회사에 대한 정보 보안 체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정보 보안 체계에 대한 모델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류 체계에 대해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고통을 많이 얘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상단의 유유부지라든가 이런 데 스마트한 도구를 이용해서 공동 물류단지를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공유하는 그런 체계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봤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이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에는 굉장히 취약해서 지역에도 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아크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 모델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플랫폼 기반 또는 사스라든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가져가는 체계로 해서 저렴한 디지털 솔루션을 사용하는 그런 체계의 개발과 개발 지원, R&D 개발 지원과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지금 선진적인 모델을 가지고 잘하는 그런 가게도 있고 또 음식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52시간이나 52시간 문제는 아직 해당이 안 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게 복지 수당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이 빈번한데 예를 들면 많은 복지 수당이 은행에 잠자고 있거나 또는 저축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는데 쓰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지털 화폐나 또는 연령대를 감안해서 카드 형태로 발급을 해서 그게 복지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연계가 되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결국 지역 상공인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도 분석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서비스의 디지털화도 필요하지만 이 복지 예산이 지역 시장으로 연계돼서 지역 상권의 매출과 연계되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야만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기분 좋게 그걸 해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사실 도시로 모이게 되는 이유는 삶의 문화 측면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이 창업을 기피하는 그런 측면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환경도 스타트업이 출현됐을 때 그런 보증 문제라든가 재도전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저희 KBC 경우도 해외의 스타트업 육성기관과 연계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스타트업이 옛날처럼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이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도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대학에서 소규모로 그런 유휴 공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청년이 모여서 거기에서 자고 먹고 놀고 또 도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 대학의 청년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 육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청년들이 매우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e스포츠에 대한 경기장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경기를 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판매, 방송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들이 연계되는 산업군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e스포츠를 하고 또 정규여건도 되고 거기서 문화도 이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직접화시키는 청년 특화형 e스포츠 단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에 이제 우리가 그 푸드테크라고 하는 이제 산업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 청년 농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테크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푸드테크를 산업화하고 또 그게 지역의
이 농민들하고 상생하는 구조 속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결국 지역 상생형 푸드테크 밸리와 청년이 거기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아주 고급 농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도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와 연계되는 것은 스마트 시티가 시범단지가 되고 이제는 확산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도시관제 시스템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관제와 관련된 새로운 디지털 AI 기반의 각종 기술들이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직접한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PPP 형태로 해서 민관 합동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모델로 가는 그런 형태의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 형태의 도시관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체계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3법 우리가 환영을 하지만 이게 넘어야 될 사안이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는 많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는 훨씬 중앙정부보다는 제가 볼 때 위원회가 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이 많은 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를 지역에 축적하는 체계를 가져나가고 그걸 데이터 산업의 중앙정부의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게 된다면 여기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결국 보건 의료 체계가 매우 중요해질 텐데 AI 기반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이 의학계에서 또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낙후된 보건소의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로 전환하는 모델들 거기에는 영상 판독이라든가 만성질환 추적관리 시스템 등 법제도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를 만들어가는 그것도 민관이 같이 하는 체계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체계도 AI 행정체계도 이제 우리 AI 국가종합계획도 수립이 됐고 거기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전방위적인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민간이 주도되는 형태로 민간이 아이디어 내서 그 아이디어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채택하게 되면 결국 민간이 개발해서 정부의 승인하에 서비스를 민간이 하고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체계 그런 체계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법 피는 순서로 한 50개 대학이 위기가 지금 온다는 얘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대학을 그냥 놔버려두게 되면 지역경제는 파탄이 나고 민심은 흥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대학을 놔두지 말고 일단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살리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는 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 거점화하는 거죠. 꼭 대학에 교실에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실에 중소기업의 R&D 혁신 거점이 되고 R&D 센터가 되고 교수님들은 거기에 이제 공동 연구원이 돼가지고 지역 기업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체계로 바꿔가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교수님들의 성과평가 체계도 연구나 교육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체계를 가져가는 그런 것을 추진하되 다만 초기에 몇 년은 중앙정부가 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대학이 몇 년 동안 지역 대학 또는 지역 기업들과 지역 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생하는 구조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는
이미 주요 선진국과 실제 중국에서도 이미 이런 체계를 만들어나고 있고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지역 대학이 결국은 자생하는 구조를 가져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인력이 중요한데 지역의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을 수가 없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청년들은 그게 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 매개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그러려면 우선에 지역 맞춤형 교육을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 체계가 아니라 지역 특화된 산업에 연계되는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직자라든가 또는 전직을 하거나 또는 이미 은퇴한 디지털 역량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전문 강사 체계를 만들고 지역의 인력을 육성해서 지역 산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술력 풀을 만들고 그래서 매칭하는 장매칭 프로그램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급여 지원, 인건비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초중등은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다 아시지만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강단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는 전문가가 텀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산업 현장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벌써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시간 자체도 지금 뭐 일주일에 1시간씩 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다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저가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닌 것 같고 그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등의 디지털 기반의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교육 콘텐츠, 에듀테크 플랫폼 통해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민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나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교육 안에서 바우처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수요자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교육 산업은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담 교사도 배치해서 미래 학교의 전환 시스템을 잘 가져가야 되겠고 특히 메이커 교육이 중요한데 메이커 교육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 실험실을 만들어서 어디서나 메이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듀테크가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도